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만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식물 구조하고 기능인데요. 이거 왜 얘기를 하냐? 아까 형태 보셨죠? 잎이 넓어지면 빛 많이 받게 한 거예요. 그런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2장까지 한 게 전체 다 들어가요. 그거를 제대로 이어가 계시면 나머지 부분 사실 다 안 배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예요. 펭귄 같은 게 왜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걸 보면서 제가 왜 저러지?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추우니까 두껍게 입었단 말이에요. 털로 덮었죠. 몸이 근데 얘들 보면 약간 부드럽죠. 왜요? 물속을 다녀야 되니까 이랬단 말이죠. 그죠? 다리는 왜 짧아요? 사실은 펭귄은 쪼다리가 아니라 롱다리라 그래요. 꽤 길어요. 꽤 깁니다. 여기까지 다리예요. 여기까지인가? 추우니까 여기까지 싹 덮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유 죄송. 여기 다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새도 또 이렇게 된 거. 이게 똑같이 식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요. 쟤들이 왜 저랬을까? 하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양한 형태였지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온이 되고 광수량이 많은 열대지방에 살고 있는 식물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그 관엽식물들이에요. 관엽식물은 고온이 되니까 수분을 안 뺏겨야 되겠죠. 근데 강수량은 많아요. 그 수분을 안 뺏기기 위해서 큐티클층도 만들어졌지만 큐티클층이 왁스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와도 그 비 많은 것을 다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왁스층이 참 특이하죠. 물을 안 뺏기면서도 또 물이 많은 데서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한 가지로 해결을 해내요. 이제 뒤에서 그런 걸 보실 거예요, 좀. 그래서 이런 넓은 잎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경향이 많고요. 이 좁은 잎을 갖고 있는 것들은 건조한 데 살았구나. 이런 거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요거. 다육질이들요. 다육질은 왜 저렇게 됐어요? 수분을 안 뺏기기 위해서 움츠러들었죠. 그죠? 일단 건조한 환경이라는 알 수 있어요. 또 근데 보면 두툼해졌어요. 두툼하게 바뀌었어요. 좀 더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물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을 저장하는 쪽으로 진화가 된 거죠, 얘들은. 그러니까 얘들을 평상시에 물을 자주 주면 썩겠죠. 얘들 자체가 물을 저장하라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물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몸에 저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야생동물, 그 동물적인 감각도 그래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고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왜? 언제 잡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평상시 계속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이 이렇게 다육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 살던 곳이 비가 자주 오는 곳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물도 자주 줄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 기관 얘기할 텐데요. 뺄게요. 요거 그냥 갑니다. 잎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잎은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하나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세요. 얘나 잎이 널찍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일단 잎을 빛을 많이 받으려고 만들어졌구나 생각이 되실 거예요. 다 설명을 할 수 없고요. 얘하고 얘 보세요. 둘 다 똑같이 넓은 잎인데 하나는 찢어졌고요. 하나는 안 찢어졌어요. 얘들 또 왜 이랬을까? 주로 이제 정글에 사는 애들 둘 다 주로 이제 열대 지방 우림 지역에 사는 애들인데 방식이 좀 달라진 것 뿐이에요. 얘는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억수같이 오는데 사는 놈들이에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비하고는 다르죠. 열대 지방 여러분은 막 쏟아붓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런 상태에서 잎들이 막 찢어진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런 애들이 나온 거예요. 비를 흘려보내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여기서 재밌는 건 요 놈들이죠. 요거 누구죠? 네, 파리지옥이라는 놈이에요. 얘들은 또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벌레가 많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벌레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네. 방어하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얘들이 사는 곳은요 맑은 습지예요. 맑은 습지. 주로 그런 깨끗한 습지 같은 데서 잘 살아요. 원래 이제 식충식물이 그런 데 많거든요. 맑은 습지라는 얘기는 물은 많죠. 햇빛 잘 들어오겠죠. 문제는 무기 양분이 없어요. 무기 양분이 별로 없어요. 바다 같으면 양분이 많죠. 그러나 맑은 습지는 무기 양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계속 얘기하죠. 우연히도 잎에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린 그 움푹 패인 애들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근데 정말 그 우연히도 거기 또 곤충이나 이런 애들이 거기서 떨어져서 빠져 죽었어요. 죽다 보니까 이게 분해가 되다 보니까 양분이 쭉쭉쭉 흡수가 되나요? 식물 입장에서 이렇게도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는 곤충을 잡아버리는 쪽으로 몸을 바꿔놓은 거죠. 완전히. 엄청난 기관이에요, 이거는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얘가 곤충을 먹는 이유는 뭐 때문에? 네, 무기양분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 집에서 이 파리지구를 키울 때 파리 잡아줘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벌레 잡아줄 필요가 없죠. 이유는 잡아먹는 목적 자체가 양분 흡수하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있는 복합 빌려주시면 잘 큰다는 얘기죠. 그죠? 원리는 그렇잖아요. 잡아먹는 원리 자체가 양분 흡수하기 한 건데 그거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얘네들은 이걸로 번식을 할 수도 있어요. 잎이 광합성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꺾고지라는 걸 하죠. 칼랑코에라는 식물인데요. 잎에서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떼갖고 그냥 던져놓으면 뿌리 내려요. 다육질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육식물들은 줄기 딱 줄기도 아니지. 잎이 나니까 꺾어갖고요. 굳이 땅에 안 꽂아두셔도 돼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놓고 약간 주변만 습하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뿌리 내리는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 많아요. 물론 땅에다 꽂아주시면 더 잘 나긴 하지만 요거 보세요. 요거 재밌어요. 이 식물이요.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누구죠? 선인장이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일단 가시 형태로 돼 있죠. 왜 가시가 됐어요? 네, 보호하기 위한 거 첫 번째. 왜냐면 여기 통통하게 수분 많게 생겼잖아요. 동물들이 뜯어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 만들었어요. 또 가시가 또 왜 만들어졌어요? 가시는 잎이에요. 사실은 잎이 가시로 바뀐 거예요. 잎이 널찍하게 있으면 지금 수분 다 뺏기게 생겼어요. 안 뺏게 되겠죠. 그러니까 뾰족한 가시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죠? 가시를 잘 보셔야 돼요. 보호도 하고 수분 증발도 막고. 가시의 색을 한번 보셔야 돼요. 선인장이 사는 곳이 어디죠? 사막지대.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한마디로 더위와 추위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거기서 스스로를 보호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더위와 추위는 정반대 관계죠? 정반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해야 돼요. 지금 더위로부터 일단 보호를 해봅시다. 더워지는 이유는요, 낮에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죠. 햇빛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다 흡수하면 엄청나게 뜨거워지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다 받았다가 지금 뜨거워 죽게 생겼어요. 수분 다 뺏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반사시켜야 되죠. 반사시켜야 되니까 색깔을 밝은 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또 선인장은 햇빛 잘 드는데 키우시란 얘기죠. 그죠? 그게 그렇게 연결되죠. 자, 밤 되면 어떻게 돼요? 춥죠. 추우면 보온해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밤에는 햇빛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뭔가로 덮여 있으면 보온은 되겠죠. 그러니까 촘촘한 이런 가시로 온몸을 덮고 있거나 아니면 뒤에 그림 나오긴 할 텐데 솜털로 온몸을 덮고 있으면 밤에는 보온이 되겠죠. 그죠? 선인장 나중에 확인들 해보세요. 이런 선인장 말고도 어떤 선인장들은 하얀 솜털이 잔뜩 덮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더운 데 사는 놈들이 무슨 솜털을 덮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솜털을 덮고 있으면 덥겠죠. 더울 텐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솜털을 덮고 있어요. 근데 솜털의 색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색이 대부분이 밝은 색을 띠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을 보온과 더위로부터
이게 좀 보온과 보냉이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흰색 솜털이라는 거예요. 혁신이죠. 거기도. 그죠? 색깔 하나로 그걸 해결해낸 거예요. 얘들은요. 밤 되면 보온 솜이기 때문에 보온이 되는 거고, 낮에는 햇빛을 반사시켜 버리니까 시원하게 해주는 거고, 그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솜털이나 이런 가시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아까 보호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보호, 그 다음에 건조부터 방지, 햇빛, 반사, 내지는 밤 되면 보온, 그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물을 어떻게 할까요, 얘들은요? 저장은 이 안에서 저장하는 거고요. 물을 어떻게 할까요? 땅속 깊이 뿌리를 뻗긴 뻗겠죠. 거기서 흡수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죠. 어떻게 할까요? 낮에는 더워도 밤이나 새벽이 되면 뭐가 내려요? 이슬은 어차피 내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막이라도 조금씩은 있다고요. 그러면 이슬이 내렸을 때 여기에 표면적을 넓게 해놓으면 거기에 달라붙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흡수를 해서 다시 몸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원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요. 어디 이용하냐? 이런 사실은 그 자연계에 있는 그 원리를 우리가 공학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를 블루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여러분 녹색 기술은 많이 들으셨죠? 블루 테크놀로지는 청색 기술이라 그래요. 청색 기술.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자연 모방이라고 해요. 자연 모방. 자연을 그대로 베껴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아무리 머리 써도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자연계에서 그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나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와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는 식물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그 주사기예요. 주사기. 예. 옛날에 주사기는 끝이 뭉툭했어요. 찌르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게. 그 연구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주사기를 안 아프게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를 연구를 했어요. 도무지 머리 써도 안 돼. 뭘 봤을까요? 뱀을 봤어요. 뱀의 이를 확인한 거예요. 찌를 때만 따끔할 뿐이지 아픈 거 모르죠. 따끔하잖아요. 네. 네, 따끔하거든요. 모르지 말었고. 그래서 뱀의 이빨 구조를 잘 보다 보니까 이게 사선으로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뾰족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선으로 싹 돼 있고 거기에 구멍이 뻥 뚫려서 뱀, 왜 주사기도 액도 주입하고 해야 되잖아요. 뱀이 꼭 독을 이렇게 탁 집어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뱀의 이를 연구를 해서 그걸 그대로 주사기로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주사기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런 걸 블루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요 망이 여기 이제 솜털이 이렇게 쌓이면서 물을 이렇게 모은다고 했죠. 그 생각만 하시지 말고 그걸 한번 확장을 시켜보세요.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그거를? 좀 넓혀보세요, 한번. 생각을. 얘들이 물을 모으는 기술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럼 물이 부족한 곳, 물이 부족하다 대신 안개나 이슬이 잘 지나는 곳이면 이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죠. 주로 섬 지역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섬 같은 데는 안개는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나가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외국인은 이미 썼어요. 이런 넓은 면적에다가, 넓은 면적은 아니더라도 이런 기둥을 세우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차광막은 아시죠? 시커멓게 생긴 차광막. 걔들도 촘촘하잖아요. 차광막을 쫙 펼쳐놔요. 안개가 가다가 거기 다 걸려요. 안개로 하면 굉장히 적은 물이지만 그게 계속 모이면 많은 물이 되죠. 그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그 섬에서 쓸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원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또 얘 보면요. 이 선인장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몸통이. 그죠? 굴곡이 있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죠? 저 왜 그랬을까요, 또? 왜? 네,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거죠. 표면적을 넓히면 낮에는 열을 많이 발산시킬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을 식히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용한 게 있어요.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세요, 이미.
자동차의 냉각팬 옆에 뭔가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게 있고요. 집에서 쓰시면은 라디에이터가 있죠. 라디에이터 보면 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필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여기에서 원리가 그리 개발이 된 거예요. 식물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식물 생리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지는 않아요. 얘네들 원리만 찾아내고요. 그걸 활용을 하지는 못해요. 활용하는 쪽도 이제 점점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 식물 있어요. 보이세요? 이건 리톱스라는 식물인데 혹시 거기 안 보이죠? 거긴 제가 다음 것만 있어요. 요게 식물이에요. 요거. 네, 요건 자갈이에요. 자갈하고 색깔을 비슷하게 해서 몸을 보호하는 거죠. 왜냐면 얘들도 두툼하기 때문에 동물을 뜯어먹게 생겼거든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을 비슷하게 만들어요. 근데 녹색이 안 보이잖아요. 광합성을 해야 되죠. 그럼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진에 있어요. 이거는. 얘를 이렇게 보면 이쪽은 자갈색하고 비슷하지만 밑을 보면 이렇게 녹색이 땅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햇빛은 여기를 뚫고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식물들도 있어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가야지 이제. 그 다음에 잎에는 잎줄기라는 게 있어요. 이 잎을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빼빼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특이한 경우인데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요. 뭐 잎이 이렇게 줄기에 꼬여있죠. 이 병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왜요?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서로 살짝만 겹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걸 활용을 해요? 결혼식 가면 해요. 네, 부케 던질 때나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죠? 일렬로 안 쓰죠. 반드시 사이사이에 쓰죠. 그건 최대한 다 나오잖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얘들도 최대한 안 겹치게 살짝 하면서 들어오는 햇빛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잎 줄기의 역할이에요. 빼고요. 이게 큐티클이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선인장 이런 솜털 같은 것들 마구 넘어갈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네. 다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솜털 아까 말씀드렸죠. 선인장에 이렇게 하얀 솜털이 많다고요. 밝은 색의 솜털이 많아요. 그 더운 데 산다는 놈이 왜 저렇게 두꺼운 솜털을 덮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밤에는 보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벽에는 이슬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끈끈이고 같은 있는 사람 식물을 잡기 위한 거고요. 기공 아까 말씀드렸죠. 넘어갈게요. 식물생명학에서는 이거 다 배워야 돼. 하나하나 배우는데 굳이 여러분은 이걸 굳이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식물생리를 가르치다 보면 시민용어서나 이런 과정에 가시는 분들한테도 보통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르치면 이걸 다 가르쳐요. 뭐 어쩌라고요? 어디다 써먹으라고? 네, 맞습니다. 박사학위 하실 거 아니잖아요. 하실 거면 배우세요. 그때는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이게 뭐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어떻게 되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실용적인 면에서는 하나 쓸모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기공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얘기인데, 나무 같은 거 옮겨 심을 때면 뿌리를 잘라서 옮기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잎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공이 열려있는 한은 수분을 계속 뺏기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공을 막아버리면 수분을 안 뺏기겠죠. 그죠? 그럼 물질이 있어요. 증산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증산 억제제. 네, 증산 억제제가 있어서 이 증산 억제제를 뿌려주면 기공이 닫혀버려요, 스스로. 닫혀서 수분을 안 뺏기게 돼. 그러면 활착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일종의 약이죠, 농약이죠, 약품이죠. 약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그러니까 적용하시는 업자들이 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돈 드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돈 드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씀으로써 활착률을 높여주면 나중에 재시공을 안 해도 된다고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걸 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네. 물에 섞어서 그냥 뿌려버리면 되거든요. 뿌리면 기공을 막아줘요. 그만큼 그러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무 새로운 거 사다 심느니 그 뭐 비싸봤자 20만 원, 30만 원인데 뿌리면 그거 또 물에 타면 뭐 수십 그루 뿌릴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게 낫죠. 근데 그 처음에 20, 30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시 심으려면 그게 더 드는데. 예전엔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깨어 있으셔서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그냥 보고 가세요. 가끔씩 집에 보시면요. 집에 베란다에 토마토를 심어놨는데 토마토 입에 창문도 안 열려 있는데 아침에 보면 갑자기 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맺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누가 물 뿌리고 왔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땅속에 있는 뿌리는 어두운 데서 계속 일을 하죠. 물을 퍼서 위로 올려 보내겠죠. 근데 밤에는 잎은 더 이상 물을 밖으로 안 보내요. 잎 기공 딱 닫고 자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기공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대신 밑에서는 계속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보내줘야 되겠죠.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 이런 형태의 구멍이 있어요. 여기처럼. 물이 그리 똑똑똑 이슬방울처럼 나가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줄기 부분은 요걸 얘기할게요. 요것만 일단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쓰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줄기 구조예요. 맨 바깥에 맨 바깥에 아이고 안 나온다. 껍질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 여러분은 시커멓게 생긴 갈색으로 생긴 껍질이 있고요. 그걸 살살 벗겨나가면 약간 다른 색이 하나 나와요. 그러다 딱 벗겨나가면 녹색이 나타나요. 그리고 더 벗겨 들어가면 흰색이 나와요. 그걸 더 벗겨 들어가면 갈색이 나와요. 보통은 그런 구조 돼 있어요. 그래서 흰색부터를 보통 우리가 목재라고 얘기하는 목부예요. 목부가 되고요. 그 바깥에 있는 약간 녹색 부분, 얇아요. 굉장히 얇아요. 그 녹색 부분을 형성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성층. 형성층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두 개예요. 형성층하고 여기 있는 목부 부분, 흰색에 해당되는 보통 변재라고 하는 목재가 되겠고요. 그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 세 개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살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도 실제로 살아있는 조직은 껍질에서 얼마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죽어있는 조직이에요. 죽어있지만 썩진 않는 거고요. 안에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변재, 형성층 요 4부 정도가 살아있어요. 4부는 다른 말로 채관부라고 그래요. 수목하시는 분들 또 한문 쓰는 걸 좋아하셔서 채관 이거를 또 이 사부란 말로 바꿔놨어요. 채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관부는 목부란 말로 용어를 바꿔놨고요. 그래서 요 부분, 특히 요 하얀 부분, 요 안에는 죽어있다고 했죠. 완전히 죽어있는 조직이고요. 여기까지는 일부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물관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물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관주사를 놓게 되면 링거 꽂아야 되죠? 링거 꽂으면 똑같은 구조에 보시면 맨 바깥에 껍질 약간 녹색 나타났죠? 이 색깔이 잘못됐는데 이 흰색 그 다음 갈색 변제예요. 변제까지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고요. 뚫고 여기다가 주사기 같은 걸 탁 꽂고 여기 양의 애기 됐던 머리를 탁탁탁 꽂아주면 거기서 비료가 쏙 흡수가 돼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수목병원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이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마 수목 관리하시는 분이 알려주실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물관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기까지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게 형성층이었죠. 형성층. 형성층을 왜 알아두셔야 되냐. 형성층이라는 건 뭔가를 만드는 층이란 뜻이에요. 형성하는 층이다. 형성층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세포 분열. 여러분이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온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상처가 나면 옆에 있는 피부하고 피부 세포끼리 막 분열하고 서로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죠. 형성층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나면 형성층에서 세포가 왕성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메꿔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정도의 상처는 못 메꾸겠지만 조금 상처가 나면 여기 약간 녹색 보이죠? 이 녹색이 막 분열을 해갖고 세포를 만들어서 세포가 여기를 다 메꿔요. 근데 이렇게 넓으면 못 메꿔요. 대신 이 가장자리만 메꿔버리는 거죠. 그죠? 상처를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천재적인 생각인데, 얘예요, 얘. 얘뿐만 아니고 모든 식물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잘랐어요. 얘도 잘랐어요. 상처가 났죠. 그러면 여기 있는 형성층, 형성층 여기에 지금 가장자리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형성층은 상처가 났으니까 세포 분열을 해서 걔를 메꾸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 가장자리인 형성층이 세포 분열을 해서 메꾸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혼자 있었으면 그냥 상처 치료만 하고 끝났겠죠. 근데 이 두 개를 탁 올려놨어요. 형성층과 형성층을 붙여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애들도 세포 분열하죠. 위에 있는 것도 세포 분열하죠. 세포가 분열을 하다 보면 막 서로 엉켜버리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누가 누구 세포인지 몰라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 되죠. 그게 바로 접붙이기의 원리예요. 접붙이기의 원리. 즉, 이 얘기는 뭐냐? 나중에 접목이 어렵다라고 해요. 나중에 접붙이기를 하시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건 기술자들이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냥 단순히 붙여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형성층과 형성층을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걸 못 맞춰놓으면 아무리 붙여놔도 각각 혼자 있다 보면 하나 위에 건 죽어버리고 밑에 거만 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 형성층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맞춰줄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출 수 있으면 기술자가 되는 거고요. 못 맞추면 기술자가 아닌 그냥 푼수가 되는 거죠. 푼수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선인장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고 한 게 이걸 잘 맞춰요. 작잖아요. 네. 우리나라 전목 선인장이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그냥 보세요. 껍질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나무가 없어요. 코르크 참나무라는 게 있어요. 얘들도 코르크 형성층이 있어서 이렇게 생겨요.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생기면 요거를 이렇게 벗겨내요. 죽을까요? 살까 이 나무?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껍질을 벗긴다고 나무 안 죽어요. 형성층이 있으면은 형성층에서 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껍질을 벗긴다고 죽지 않아요. 아직 녹색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안 죽어요. 껍질 벗겨도 나무는 살 수가 있어요. 단 녹색까지 없애버리면 얼마 안 지나서 양분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줄기를 보시면요. 뭐 보통 줄기는 땅 위에 있죠. 그죠? 땅 속에 있는 줄기도 있어요. 요것만 볼게요. 보세요. 이 중에 줄기가 있어요. 이거 누군지 아시죠? 생강. 요거는 감자. 그죠? 얘는 당근이죠? 자, 당근과 감자가 있을 때 둘 다 보통 우리가 뿌리로 생각하시죠? 당근 뿌리죠? 감자는요? 줄기예요. 줄기예요. 고구마는 뿌리예요. 줄기나 뿌리는 굉장히 유사해요. 생긴 것도 유사하고 해서 헷갈리거든요. 차이점은 딱 하나 보시면 돼요. 감자 아시죠? 감자를 보면 중간에 눈이라고 하는 게 시커먼 게 박혀있죠. 줄기는 기본적으로 뭐랬죠? 아까 땅 위로 올려보내서 저기 햇빛을 향해서 잎을 보내기 위한 거예요. 줄기는. 그죠? 그러면 잎을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눈이란 말이에요. 즉 줄기에는 눈이 달리게 돼 있어요. 눈이. 그러니까 눈이 달려있으면 그걸 우리가 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뿌리는 땅속으로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뿌리고요. 얘는요. 생강, 줄기예요. 왜 마디마디에 보면 눈들이 쫙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얘들도 줄기예요. 다. 뿌리가 땅속에 있긴 하지만요. 얘들도 요거 하나하나에 지금 싹들이 다 나와요. 요거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줄기에 해당돼요. 잎줄기라고 해요. 그때는. 그 다음 뿌리를 말씀드릴게요. 뿌리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뿌리의 경우는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죠. 그럼 땅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분은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뿌리도 살아있는 조직이죠. 살아있다는 얘기는 숨을 쉬어야 되죠. 땅속 깊이 들어가면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줄어들어요. 사람이 50cm 이하로 생매장 당하면 나오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50cm 이하로 들어가면 산소의 농도가 절반으로 쭉 줄어들어 버려요. 식물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실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 생장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이제 세근이라는 거예요. 가는 뿌리.
세근의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요, 표토, 땅으로부터 20cm 이내에 다 존재를 해요. 20cm 이내에 다 존재를 해요. 그 이유는 20cm 이내에 산소가 풍부하게 있어요.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양분도 없고 산소도 부족해져 버려요. 대부분은 요 표토로부터 20cm 이내에 있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또 뭐하고 연결됐냐면, 보통 나무를 심다 보면, 옮겨 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심으세요? 땅을 파죠? 대부분은 깊게 파죠. 그죠? 깊이 묻어야 된다. 그죠? 맞을까요? 깊이 파는 건 맞아요. 깊이는 파주셔야 돼요. 왜? 깊고 넓게 파줘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죠? 그건 맞아요. 그럼 묻는 거는 깊이 묻을까요? 깊이 팠으니까 깊이 묻어야 될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파면, 깊이 파면요, 이렇게 파면, 여기는 가운데 부분 이렇게 뭘로 쌓아야 돼요. 뭘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마운드를 해서 거기다 탁 얹으시는 게 원칙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원칙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 마운드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 올려야 돼요. 그리고 대신 식물 깊이는, 심는 깊이는요, 원래 심겨져 있던 깊이 그대로 심는 거예요. 더 깊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세근들이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뿌리가 호흡을 못하니까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게 여러분 봄에 식물 심다 보면 하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깊이 심으시면 안 돼요. 원래 심겨져 있던 깊이 그대로 심으셔야 돼요. 그럼 그 깊이는 어떻게 알아요? 흙이 묻어있는 위치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뿌리 종류 굉장히 다양해요. 네. 요런 뿌리도 있고요. 요런 뿌리도 있어요. 옥수수 많이 보셨죠? 이런 뿌리. 얘들은 수분을 흡수하기 위한 뿌리가 아니에요. 이건 넘어지지 말라고 지탱하는 뿌리예요. 요건요, 담쟁이 뿌리예요. 담쟁이 벽에 탁 붙어서 나오는 뿌리예요. 부착근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요건 더덕같이 저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저장근이고요. 요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나구송이라는 나무의 뿌리예요. 나구송은 습지에 살거든요. 주로 물속에 살아요.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근데 얘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습지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숨은 쉬어야 되겠죠. 위에서 올려 내려 보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뿌리를 올려버려요. 뿌리를 뾰족뾰족하게 위로 올려 보내줘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를 마셔서 또 다른 뿌리한테 공급을 해줘요. 이런 뿌리를 보통 저희가 기근이라고 그래요. 기근이라고 하고요. 요 놈은 새삼이라는 식물이에요. 실새삼. 얘들은 그래도 산소, 물 흡수하기 위한 거고요. 이건 저장하고 하는데, 요건 좀 달라요. 요 식물인데, 이게 일반적인 식물이고요. 요건 실새삼이라는 식물이에요. 이게 기생식물이에요. 이 기생식물의 경우는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이 뿌리는 수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얘네부터 양분 뺏어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실새삼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요. 무조건 없애셔야 돼요. 이 식물들은 나중에 혹시나 정원하시면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노란색의 줄기가 있는 게, 이게 똥칭칭칭 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실새삼들이에요. 그놈들은요, 없앤다고 이걸 다 보통 우리 풀 뽑아서 이렇게 버리죠. 거기서 이게 줄기 하나라도 노란 게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돌아나요. 완전 박멸을 하셔야 돼요. 그거 있다 하면. 그 주변에 식물과 아예 완전히 없애서 소각을 해버리시는 게 가장 해결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아니면 제초 제약과 다 죽이시든지 식물까지.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직 방제가 따로 없어요. 실새삼은 약이 없어요. 지금 약이. 근데 굉장히 퍼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려진 게 에어플랜트라고 알려져 있는 식물이에요. 얘는 공기 중에 그냥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놔도 살아요. 공중에 매달아놔도 살아요. 얘 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뿌리라는 게 없어요. 애들은요. 뿌리처럼 생긴 건 있어요. 그래서 나무나 돌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살아요. 그럼 나무나 돌에서 수분 흡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럼 수분 어떻게 먹을까요? 그렇죠. 이슬이나 안개를 먹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 색깔이 희끗희끗하죠. 여기가. 그죠? 몸통이. 그게 뭐예요? 희끗희끗한 뭔가가 지금 나와 있어요. 털 비슷한 게. 그 안개가 지나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러니 정말 우리 많이 하죠. 나는 이슬만 먹고 살아. 그런 분들 있으시죠?
물론 그 이슬은 다른 이슬이지만, 그죠? 얘들은 진짜 이슬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슬만 먹고 사니 얼마나 못 자라겠어요. 그죠? 굉장히 천천히 자라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예요, 이 식물들이. 나중에 시장에 나가시면 에어플랜트 다른 말로 틸란드시아예요. 틸란드시아라는 식물 사게 되면 이거 하나하나 뭐 3,000원, 4,000원 뭐 굉장히 작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애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안 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 꽃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꽃은 지금 막 가야 되거든요, 제가. 꽃잎, 꽃받침, 암수, 수술 이렇게 돼 있죠. 네, 다 있을까요, 이게? 예를 들어 얘를 보면 꽃잎, 꽃받침, 암수, 수술 다 있죠. 자, 얘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목련이라는 식물이에요. 우리나라에 목련이라는 식물이고요. 이건 백목련이에요. 여러분 흔히 보시는 건 백목련이에요. 우리나라 목련 뭔가 조금 없어 보여요. 자생하고 있는 목련은.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백목련은 꽃잎의 숫자가 9장이에요. 우리나라 목련은 꽃잎이 6장이에요. 그러니까 3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백목련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우리나라 목련이에요. 우리나라 목련을 보면요, 이 꽃잎 뒤에 녹색 이거 혹시 보이세요? 작게 생긴 요 꽃받침 잎이 3장이 있어요. 3장 있어요. 근데 얘들은 그 작게 생긴 꽃받침 잎이 안 보여요. 대신 꽃잎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3장이 더 큰 게 나오니까 훨씬 더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자, 얘들은 꽃잎 있어요, 없어요? 꽃잎으로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거? 이건 바위수국이라는 식물이에요, 바위수국. 요건 등수국이라는 식물이에요. 수국 종류인데 얘들이 꽃이에요. 요게 꽃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꽃잎이 지금 없어요. 꽃잎이 없어요. 대신 요런 게 달려요, 요게. 또 이건 스파트필럼이라는 식물인데요. 얘는 요 가운데 있는 요 곤봉처럼 생긴 꽃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꽃 자체는 꽃잎이 없어요. 그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 하얗게 생긴 것도 요거. 이게 꽃, 이거 자체가 꽃이라니까요. 요거 하나가. 예. 흰색은 꽃이 아니고 가운데는 유백색으로 돼 있는 거. 예. 길쭉하게 올라온 거. 요건 얘들 하나하나가 다 꽃이에요. 얘네들은 꽃잎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얘들은 뭘까요? 요거 하얗게 생긴 건. 이런 거는 총포라고 따로 불러요. 포. 잎이 바뀐 거예요, 잎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쟤들은 왜 잎이 저렇게 흰색이나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 눈에 띄게 할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곤충을 유혹하게 한 거예요. 곤충을 유혹을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조상께서 만들어준 유전자가 눈에 안 띄는 못생긴 유전자를 만들어줬어요. 어떡할 거예요? 유혹은 해야 되겠고. 네. 옷이 날개라고. 이쁜 옷이라도 입어야죠. 옷을 날개처럼 달아서 나 꽃 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식물들은요, 한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을 다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안 외우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조경이나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요, 한 꽃 안에 암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꽃 안에는 암꽃만 있거나 한 꽃 안에 수꽃만 있는 경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나무에 수꽃만 있고 한 나무에 암꽃만 있는 거. 요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웅이주라는 게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이거는요. 자웅이주는 암수가 다른 나무에 있는 거예요. 암나무와 숫나무가 따로 있는 경우예요. 왜 알아두셔야 되냐? 혹시나 열매를 사용할 경우. 조경 쪽에서나 정원 쪽에서는 열매를 관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열매를 관상하는 것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랑가시나무하고 낙상홍이라는 나무는 우리가 가을에 빨간 열매를 볼 목적으로 많이 심어요. 빨간 열매를 볼 목적으로 많이 심는데 낙상홍이나 이 호랑가시나무가 암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암나무만 심든지 숫나무만 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봄에 분명히 꽃은 폈는데 가을에 열매가 없어요. 이게 원이 한다는 사람마저 또 이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이 물어보세요. 뭐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막 낙상을 심어갖고 가을에 열매 이제 많이 달아갖고 그걸 팔려고 했는데 봄에 꽃이 폈는데 가을에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려. 그 원이 하신다는 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꽃을 보면 알 수 있죠. 꽃을 보면 이게 암꽃인지 수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묘목업자한테 반드시 두 개를 같이 달라고 하셔야 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꽃은요, 암수수술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 것들은 암꽃, 수꽃이 같이 있죠. 호박. 이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지들이 알아서 열매 달리니까. 요거, 으름이에요. 여기 암꽃, 여기 수꽃이에요. 네. 한 꽃에 다 있죠.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거 부들이죠. 수꽃, 암꽃.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나 요놈들. 소처럼 이게 순나무예요. 요게 암나무예요. 따로 있어요, 두 개가. 은행나무는 많이 아시죠? 은행나무, 암나무, 순나무가 있죠? 불행하게도 은행나무와 암나무와 순나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있다고들 하시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하시는 것들, 뭐 서 있는 거, 처지는 거 이런 건 돼요.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는 안 돼요. 예, 감이시죠, 감. 그거 오죽 잘 안 되니까 제가 유전자까지 봤어요. 근데 걔들이 20년 돼서 꽃필 때쯤 돼야지 나와요. 희한한 놈이에요, 유전자마저도 그래요. 잘 안 보여요, 염색체로도. 그 옛날에는 그런 거 실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유전자까지 보려고 했겠어요. 요즘은 이제 염색체 보고 하면서 조금 찾아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쉬운 방법은 순나무만 계속 저기 하시면 돼요. 순나무만 그 꽃꽂이 해갖고, 아니 꺾꽂이 해갖고 계속 기르면 돼요. 그 구분이 잘 됐으면 지금 가로수로 암나무 씹을 필요가 없거든요. 암나무 그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데, 그죠? 아, 이게 수꽃이에요. 그 은행나무에 순나무에 달린 수꽃이고요. 여기 암꽃이에요. 여기 있는 여기 동그랗게 생긴 딱 곤봉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 보실 일은 별로 없겠지만. 자, 이런 열매도 있고요. 그 다음 종자 할게요. 그 다음 기본 생리인데 이건 뺄게요. 쭉쭉 가겠습니다. 광합성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광합성 CO2 들어가고 H2O 들어가면 탄수화물하고 물 나오는데, 탄수화물하고 산소하고 물이 또 나와요. 그 중에 산소는 물이 쪼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예. 혹시나 아까처럼 계속 CO2가 쪼개져서 산소 나온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빼고요. 뭐 증산작용도 뺄게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생리 쪽은 제가 좀 빼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휴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겨울이라는 환경이 있죠. 겨울이라는 아주 혹독한 환경이죠. 이겨내고 싶어도 잘못하다가 얼어 죽겠죠. 그럴 때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처럼 겨울잠을 자는 쪽으로 스스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휴면이에요. 쉬면서 잔다란 뜻이에요. 휴면이에요. 휴면은 종자에 있을 수도 있고 나무의 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겨울이 굉장히 심한 환경이기 때문에 식물 살기에 겨울에 대부분의 식물이 휴면에 들어가요. 겨울에 휴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겨울이 지나야지만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셨어요? 봄이라는 건 반드시 겨울이 지나야지 봄이 오는 거예요. 그냥 따뜻해졌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겨울이 지나야지 식물은 이제 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즉 집에서 식물을 기르실 때 집 안에 따뜻한 온도로 계속 유지를 하면 그 식물은 봄이 와도 이게 봄인지 가을인지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요. 똑똑한 것 같지만 바보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 식물들로 하여금 지금 봄이 왔다 알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겨울을 겪게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집에 기르시는 출란이 대표적인 놈이에요. 난. 네, 보추나라고 하는 춘란. 네, 춘란. 또는 진달래, 철쭉, 아잘레아. 얘들은 반드시 겨울 지나서 봄이 돼야지만 된다고요.
물론 아잘레아는 좀 깨졌어요. 그 아잘레아라는 건 잘 모르시죠. 집안에서 분화용으로 기르는 것들은 그게 많이 깨져 있는데 철쭉이나 진달래 같은 애들 또 개나리 같은 애들은 반드시 겨울을 겪어줘야지 봄이 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춘난 선물받으시는 거 잘 키우죠. 꽃 잘 보죠. 그러다 어떤 분들은 몇 년 지나면 꽃이 안 펴요. 더 이상. 어떤 분들은 잘 키우는데 그죠? 그 집안의 온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다 놓고 키우시는지. 겨울 동안에도 10도 이하로 안 떨어지는 데 있다. 꽃 안 펴요. 그거는 절대. 저온을 반드시 겪어줘야 된다고요. 겨울을 겪어줘야 아 봄 됐네 이제 꽃 펴야지 꽃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는 거꾸로 이용하기도 해요. 거꾸로. 예를 들어 개나리를 제가 12월에 보고 싶어요.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추운데 12월 정도 되면은 사실 12월에는 조금 어렵고요. 1월 정도면 볼 수 있어요. 1월이 되면 주변에는 가지를 딱 꺾어다가 그냥 물에다 꽂아 놓으면 이미 추위 겪었죠. 따뜻한 데 왔죠. 봄 왔네? 하고 꽃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죠? 그런 게 깨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깨져 있는 애들. 그게 가을에 피는 미친 개나리들이에요. 가을에 가끔씩 보면 얘가 미쳤나 계절도 모르고 꽃 피는 애들 있죠. 그죠? 걔들은 언제 피냐? 약간 추워졌다가 따뜻하면 꽃 펴버려요. 그죠? 그런 애들은 뭐냐면 겨울을 많이 안 겪어도 아 겨울 조금만 와도 아 추워? 겨울이네? 다시 따뜻해지면 봄이네? 하고 꽃 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애들이에요. 얘들은요. 그게 나쁜 걸까요?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걔네들만 잘 모아놓으면요 가을에 피는 개나리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죠? 가능한 거예요. 요즘 그래서 그런 품종 개나리 쪽은 모르겠고 벚나무가 그런 품종이 나와 있어요. 벚나무 봄에 피죠. 가을에도 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봄, 가을 두 번 피는 그 벚나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품종이.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그걸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거였고요. 어쨌든 겨울을 겪어야 된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 종자바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자바라가 있는데 종자가 싹이 틀려면요. 씨가 싹이 틀리면 많이 필요해요. 수분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해요. 이건 당연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적당한 온도 우리나라에 뿌리시면 웬만하면 다 돼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빛이 필요한 놈이 있어요. 대부분의 씨들은 빛을 필요로 해요. 대부분의 씨는. 빛을 필요로 하는 게 대부분의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시면 뭐 누지에다가 씨를 뿌리셔도 흙을 살짝만 덮어주시죠. 그죠? 그럼 마르지 말라고 할 정도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암바라 종자라는 게 있어요. 암바라 종자. 이건 예외예요. 암바라 종자는 빛이 있으면 발화가 억제가 돼버려요. 발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외예요. 이거는 예외적인 존재인데 빛이 있으면 발화가 잘 안 돼요. 식물은 항상 빛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예외적인 애들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발화가 잘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들을 뿌렸을 때 살짝만 덮어주면 싹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얘들은 깊이 묻으셔야 돼요. 5cm 이상 더 깊이 들어가서 묻어줘야지 싹이 나서 자라게 된다고요. 여기 암바라 종자예요. 그래서 암바라 종자 알아두셔야 돼요. 파, 양파, 가지,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참외, 오이, 수박과 같은 박과 채소들. 박과 채소들은 대부분이 암바라 종자예요. 깊이 묻어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암바라 종자는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텃밭 농사 지으실 때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 모르고 그냥 얇은 데다 그냥 뿌려놓으면 돼 했다가는 한 달 돼도 안 나고 이런 수가 생겨요. 네. 하고 전에 그 희망타파에서 그 다 여기 뿌리 구근류는 타파가 구근류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구근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봄에 피는 구근들 있죠. 봄에 피는 구근들. 봄에 피는 구근들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산이 아니고요. 지중해 산이에요. 그 지중해의 환경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지중해 가신 분. 지중해는요. 연중 기후가 일정해요. 가을에도 뭐 겨울에도 별로 안 춥고요. 지중해 기후가 기억이 안 나시면 300 영화 보셨죠? 걔들 겨울에도 다 벗고 나오죠. 그러다 안 춥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걔들은 여름이 되면 건조해져요. 덥진 않은데 건조해져요. 건조라는 건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식물의 입장에선 여름이 되면 스트레스가 오니까 여름 동안에는 잠을 자버려요. 휴면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걔들은 휴면 타파를 시키려면 여름 조건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고온 건조한 조건에 넣으면 휴면 타파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름 동안에 저기 어디죠? 뭐 좀 더운 데다가 그냥 그 망 같은 데 넣어서 그냥 보관했다가 가을에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겨울이 문제죠. 예. 되셨죠? 자, 그 다음 종자가 있고요. 종자도 휴면이 있어요. 종자도 휴면이 있는데 어떤 종자를 가져오셨대. 그 종자들을 싹을 틔워야 되겠죠. 싹을 틔워야 되는데 이게 어느 산이냐에 따라 다 달라요. 문제는 이게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해외에서 식물을 가져오실 때 이 원산지가 어떠냐를 보셔야 돼요. 원산지가 어떤지, 그 나라 원산지의 기후는 어떤지, 요것만 보면 사실 식물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찾기가 어려울 때 일단 우리나라 식물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식물들은 대부분이 겨울 겪은 다음에 봄이 오게 돼 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식물들은요, 겨울이나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무조건 휴면 들어가요. 대부분은. 그래서 씨를 뿌려도 겨울을 겪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싹이 안 나요. 단 잡초는 그냥 나요. 잡초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 때나 막 나야 돼요. 아무 때나. 그래서 같은 종자 내에서도 빨리 나는 놈, 늦게 나는 놈, 이게 변이가 굉장히 커요. 잡초 종자라는 것들은. 대부분의 식물들은 어쨌든 겨울을 나면 싹이 나게끔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자들은 겨울을 나게 해주면 대부분 휴면 타파가 거의 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 나게 해주면. 겨울 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뿌려놓고 겨울 지나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자연상태 얘기고요. 우리가 정원을 하든지 조경을 하든지 그걸 인위적으로 기르려고 하면 자연에다 뿌려놔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봄에 나요. 좋아요. 나는 건 좋아. 그러나 뭐와 경쟁해야 돼요? 잡초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요. 잡초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겨울을 나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그냥 뿌려놓으면 안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아까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상자 같은 걸 만들고요. 그 상자 아래다가 모래를 한 층 쌓아요. 그리고 씨를 그 위에다 한 층 또 쌓아요. 그 위에 또 모래를 한 층 또 쌓아요. 두께는 상관없어요. 또 한 층 씨, 모래, 층을 쌓아요. 그리고 그냥 밖에다가 내놔요. 그러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서 물 들어가겠죠. 또 어떤 경우 얼었다 녹았다 하겠죠. 그래서 겨울 개나겠죠. 봄 되면 그걸 통째로 그냥 축축축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거의 다 발화가 다 돼요. 근데 그건 대부분 나무 종자들 얘기고요. 나무 종자들 대부분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게 또 필요해요. 필요한 데 비해서 풀 종자들 있죠. 풀 종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딱딱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있죠. 콩 같은 애들. 그죠? 콩 같은 애들이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웬만하면 지퍼백 있죠. 지퍼백에다 그냥 넣으세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 넣으세요. 냉동실 말고 냉장실. 냉장실에서 한 달, 두 달 정도 됐다가 빼서 뿌리시면 다 나요. 웬만하면. 그렇게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안 되는 애들. 그건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그건 전문 기관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연씨. 연씨는 가끔 유적지에서 발견돼요. 1000년 된 유적지에서 발견이 돼요. 그 1000년 동안 싹이 안 텄죠? 저희가 뿌리면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이면 싹 나요. 그렇죠. 원리를 알면 돼요. 연씨가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물속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물이 안 들어가요.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휴면 상태에서 호흡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해요. 휴면에 들어가면. 우리 잠들면 호흡 많이 안 하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산소를 굉장히 안 쓰고 에너지를 굉장히 안 써요. 멈춰 있는 거예요. 거의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살 수가 있어요.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처럼 손톱깎이가 됐든 칼이 됐든 줄이 됐든 사포가 됐든 껍질 부분을 사사사 해갖고 안에 살이 보이게끔만 해준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넣어주면 3, 4일 내지 일주일이면 발화가 싹 일어나요.
굉장히 쉬워요. 대부분 껍질이 단단한 애들은 물이 안 들어가서 싹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걔들은 인위적으로 하려면 껍질을 살짝 벗겨내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돼요. 안에 보이기만 하면 돼요. 조금만. 예. 많이 갖다 뿌려냈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천년을 건드는 거니. 예. 그러니까 상처만 주시면 돼요. 상처가 나서 물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경우는, 양이 많은 경우는 이게 일일이 다 언제 다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쉬운 방법 있어요. 대신 망가뜨려야 될 기계 하나는요. 그렇죠. 믹서기 쓰시면 돼요. 믹서기 같은 데다 모래하고 섞어버려요. 섞어서 돌려요. 그럼 모래가 돌아가면서, 물론 모래 때문에 이제 믹서기 망가지는 거예요. 모래에 의해서 이 껍질 부분에 상처를 내버리겠죠.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는 저희가 화학 처리를 해요. 화학 처리. 황산 같은 데다 넣었다 빼버려요. 그럼 녹여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화학 처리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뭐 호두깎이 이런 걸 탁탁탁 해갖고 깨시든지, 그렇게 하면 거의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물 생장 있는데요. 시간 없다. 식물 왜 자랄까요? 왜 커질까요? 생장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커져요? 근본적인 이유는? 잘 먹으니까요. 커지는 목적.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기 위한 거예요. 더 많은 에너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커지는 거예요. 커졌을 때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죠? 조금 더 유리하죠. 그 커진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커지려면 세포 혼자서 이렇게 커지면 안 돼요. 세포의 수가 늘어나야 돼요. 세포의 수가. 그래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세포 분열하는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통 생장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생장점이라고 얘기해요. 생장점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줄기 끝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줄기 끝에 생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잎하고 가지가 만나는 이 겨드랑이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겨드랑이 액자를 써서 애가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눈들은 다 자랄 수 있는 생장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 그림만 보고 이해하세요. 여기 잘랐어요. 얘는 키가 더 클까요? 안 클까요? 안 커요. 식물이 자라는 것은 위에 있는 눈이 자라는 만큼만 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어디 쓰냐면 나중에 그 수영을 다닐 때, 전지전정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가지가 1m였는데 그 위를 잘라버렸어요. 그럼 그 가지는 올라갈까요? 더 안 올라간다고요. 그 높이에서만 계속 자란다고요. 물론 요 옆에 거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를 자르면 여긴 더 이상 안 커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전지전정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반면 요런 놈들, 민들레죠. 얘네들은 여기에 맨 위에 생장점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뿌리하고 요 잎이 만나는 부분에 생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위를 아무리 잘라내도 너 먹어. 얘네들은 초식동물한테 진화한 애들이에요. 너 뜯어먹어라. 뜯어먹고 네 가면 그 다음 난 또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뜯어내도 이거는 안 죽여요. 죽이려면 뿌리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건 죽순이죠. 대나무죠. 대나무의 경우는요, 잘 보면 죽순에 마디가 쫙 있죠. 그죠? 얘들은 물론 처음엔 여기에 생장점 있어요. 그래서 쭉 자라 올라가요.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생장을 안 해요. 주로 어디가 자라냐? 마디하고 마디 사이가 늘어나요. 마디하고 마디 사이가 늘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릴 때 죽순의 대나무의 경우는 1m에서 잘랐어요. 1m에 멈출까요? 죽순은 계속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얘들 차이예요, 그게. 이해하셨죠?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요 위에, 나무에서 얘기해요. 여기에 눈이 있고요. 여기에 눈이 있어요. 어느 게 자라는 게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요게 빨리 올라가요? 이게 빨리 올라가요? 요게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더 빨리 햇빛을 차지할 수 있죠.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 얘를 키우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걸 키우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걸 키워야 되죠. 얘를 키워서 빨리 올라간 다음에 햇빛 차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 밑에 걸 키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정화라고 하고요. 이걸 측화라고 얘기를 해요. 정화가 있게 되면 측화의 생장이 억제가 돼버려요. 네.
억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위로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만 올라가는 건 얘만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옆으로만 퍼지게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옆에 있는 놈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정아우세성이라 그래요. 정아우세성. 이게 식물에만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던 거예요. 옛날부터. 집안에 장남만 키우셨거든요. 그죠? 장남만 키우면 장남이 성공하면 나머지 먹고 살았거든. 경제에도 똑같아요. 대기업만 키우면 대기업이 성공하면 나머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침엽수 사회예요. 주로 침엽수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 방식을 쓰는 게 맞아요. 그 방식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먹고 살만한, 충분히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분명히 정화우세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라줘요. 그럼 나머지 못 자라게 하다가 정화우세성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애들은요. 사라져서 나머지도 전부 다 자랄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둥그스름한 형태로 수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방식이면 앞으로는 사실은 요리 가야 돼요. 일명 경제민주화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정말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 지나면은 요리 가게 돼 있어요. 원래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안 돼 있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화가 있게 되면 치과가 억제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다른 걸 억제하는 현상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집에서 과수, 특히 이제 과일 달린 열매를 키우다 보면, 과수원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한 해는 많이 달려요. 다음에는 적게 달리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해골의 현상이에요. 왜 나타나요?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에 열매를 달았어요. 자, 여러분이 애를 가졌어요. 여러분 먹는 건 누구한테 다가요? 애한테 가요. 집안에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고 뭐가 없죠? 일단 애한테 다 먹이죠. 그죠? 생식생장을 하게 되면 모든 양분을 생식생장하는 자손한테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달고 있으면 모든 열매들이 다 어디 가요? 열매한테 다 공급이 돼버려요. 그럼 엄마가 되는 모체는 양분이 지금 부족하죠. 그럼 내년에 열매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해는 뭐만 해야 돼요? 자기 몸 보충하는 데만 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해 열매 적게 만들어서 양분을 보충했어. 다음엔 또 몽땅 만들어갖고 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식물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열매가 100개가 됐으면 100개 중에 50개는 따버려야 된다고요. 따버리면 양분이 그만큼 적게 가겠죠. 열매 쪽으로. 그러면 모체도 먹고 살 수 있는 양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또 똑같은 50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항상 하는 게 적화, 꽃도 따버리고요. 적과, 열매도 따버려요. 많이 달리는 거 그냥 놔두면 어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열매도 키울 수도 있고 내년에 또 똑같은 열매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골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화 쪽은 제가 말씀드릴 거 별로 없고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피는 애들. 막 넘어갑니다. 봄에 꽃이 피는 애들은, 꽃이라는 건 꽃눈이 터져서 꽃이 피는 거죠. 그 꽃눈들, 예를 목련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목련의 꽃눈은 겨울에도 이미 보이죠? 그 꽃눈 언제 만들어졌겠어요? 겨울에요? 이미 가을에 만들어져서 눈의 형태는 휴면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서 봄에 피는 거예요. 그죠? 즉 봄에 꽃이 피는 애들은 이미 여름에서 가을 될 때쯤이면 꽃눈이 다 만들어져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이 정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경하시는 분들이 정말 문제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무들 보면 모양 만든다고 전지전정하죠? 주로 언제 하시게요? 가을에 해요. 가장 한가하거든. 가을에 해요. 문제는 철쭉 우리나라 많이 심었잖아요. 철쭉들을 가을에 다 잘라버려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름에서 가을 가면서 꽃눈이 다 만들어져 갖고 내년에 꽃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다 잘라내네? 봄에 꽃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꽃나무는 기본적으로 전정은요, 꽃나무의 전정은 꽃이 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꽃이 진 다음에. 내가 열매 볼 게 아니면,
열매 보는 건 또 달라져요. 열매 볼 건 달라지는데 꽃나무의 경우는 어쨌든 꽃이 진 다음에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비슷해요. 아까 제가 겨울 지나야 된다고 했죠? 겨울 안 지나고 양배추 키우면요 이렇게 자라요. 이거 실험한 거예요. 외국에서. 온실에서만 계속 키운 거예요. 이렇게 자라고 꽃이 안 펴버려요. 애들은요. 근데 겨울을 지나면요 아주 작은 놈도 이렇게 꽃이 펴요. 겨울 꼭 필요해요. 한국에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이. 물론 아닌 애들도 있어요. 가끔씩 예외는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막가죠. 뒤에 더 많아요. 근데 네, 다 할 거예요. 필요한 것만. 꽃가루 바지는 이걸 보시면 돼요. 풍매화들은 못생겼어요. 대부분이. 바람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충매화의 경우는 꽃가루 바지를 위해서 화려하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거하고요. 곤충이 생각하는 화려한 게 달라요. 여기 이제 동이나물이 생기는데 우리 노란색으로만 보이죠? 곤충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밑에 있는 게 곤충의 눈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 시커멓게 나오죠. 여기 꿀 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많은 꽃들도 있고요. 얘네들은 자귀나무 같은 경우는 향기로 유혹을 하는 경우고요. 얘들은 꽃들을 많이 해서 꽃이 커 보이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병꽃나무라는 식물이고요. 이거는 아세요? 네, 인동이라는 식물이에요. 인동은 다른 말로 금, 은, 화, 금색과 은색이 같이 있는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은요 꽃 색깔이 변해요. 또 까먹었다. 흰색으로 꽃이 펴요. 흰색으로 꽃이 폈다가 시들어가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왜 노란색으로 바뀌냐? 흰색이 있을 땐 수분이 안 된 거예요. 그 노란색이 되면 이미 수분이 됐어요. 수분이 됐지만 바로 시들질 않아요. 왜? 나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 아직은 꽃 펴 있는 것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흰색으로 피는데 시들면 시들수록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시들어버려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음 얘들 보세요. 요거는 산딸나무라는 식물이에요. 요건 산수국. 요건 처음 보시죠? 요거는 손수건나무예요. 네, 손수건나무. 비둘기나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몇 그루 없어요. 자, 얘들의 꽃은요. 요게 꽃이고요. 얘는 이게 꽃이고요. 얘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단추처럼 생긴 요게 꽃이에요. 아까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조상이 만들어준 유전자가 이쁘질 않아요. 어떻게? 옷을 날개라도 달아야죠. 날개옷은 입은 거예요. 이게 날개옷들이에요. 다 포예요. 포. 그 다음 얘 보세요. 얘는 꽃도 아닌 잎에 무늬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여름만 되면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해버려요. 쟤들은요. 우리나라 식물이에요. 개다래라는 식물이에요. 잎에 하얀색의 무늬를 갖고 있어요. 주변에 꽃이 있고 꽃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잎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잎 속에 꽃이 숨겨져 있어요. 저 안쪽에. 얘들은 왜 이렇게 됐냐? 한여름에 꽃이 펴요. 쟤들은 한여름에 꽃이 피면 다른 식물의 잎이 다 나와 있어. 이미 녹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녹색 속에 잎이 있으면 꽃이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의 잎 색깔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려요. 얘들은요. 그러니까 마치 곤충이 꽃이 펴 있는 줄 알고 가까이 오겠죠. 오다 보면 이때서 이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유혹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개다래라는 식물이에요. 이거보다 더 예쁜 놈 있어요. 쥐다래. 네, 우리나라 식물이에요. 걔는 이게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이 정원 하시면 많이 좀 사용하세요. 안 알려져 있어요. 한국에. 외국 애들은 이미 쓰고 있는데 한국은 잘 안 쓰고 있어요. 자, 이거는 향기로 내뿜고요. 향기. 이게 이제 댕강나무, 이건 떼죽나무, 이거는 여러분 미스킨 라일락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외성정향나무라는 식물이에요. 중국산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이 미스킨 라일락이라고 배우고 계시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그 식물은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중국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팔아요. 조경하시는 분들이 다. 괜찮은 식물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건 아니에요. 그게 있고요. 향기로 하는 거고요. 요게 벌란초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기치는 놈.
예. 여기 벌 색깔 닮았죠. 교미한다고 열심히 가다가 여기 머리에 꽃가루만 갖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 요거는 안진부채라는 식물이고요. 요건 복수초라는 식물이에요. 이름 봄에 피죠. 굉장히 추운 시기에. 그죠? 얘들은 그럼 곤충들 어떻게 유혹을 할까? 유혹을 어떻게 할까요? 뭐 색깔이 이렇게 확 띄는 건 아니에요. 이건 물론 색깔이 띌 수 있어요. 냄새? 예. 얘는 냄새가 있어요. 예, 맞아요. 이 비슷한 게 이제 보통 그 시체꽃이라는 게 있어요. 걔도 얘네들하고 비슷해요. 근데 얘들은 더 중요한 전략을 써요. 춥다. 이런 봄에 분명히 활동하는 애들도 있긴 하죠. 낮에는 활동을 조금 따뜻하니까 활동하겠죠. 그럼 밤 되면 활동을 못하죠. 춥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하는 게 열을 내줘요. 몸에서 열을 발산을 해요.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곤충들이 활동하다가도 추워지니까 얘네들 주변에 와서 쉬어가게 돼요. 그러면 꽃가루를 묻혀서 다음은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 복수조 같은 경우는 특히 눈이 있는데도 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을 녹여내 버리거든요, 얘들이. 열 때문에. 그런 식물 있고요. 식물은 똑똑한 곤충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많이 바꿔놨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물들은요, 금낭화죠. 이거 굉장히 똑똑한 놈이 와야 돼요. 꽃가루, 여기 있는 꿀을 빼먹으려면. 여기에 껍질 하나 있죠. 이거 벗겨내야 되죠. 그 다음 이것도 벗겨야 되죠. 양쪽에 쫙 벌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놈이 와야 돼요. 그러라고 만들어놨는데 곤충들은 바보 아니거든 또. 어렵잖아요. 굳이 그렇게 다 벗겨가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요놈처럼 여기다 원래는 이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멍을 뽕 뚫어서 꿀만 빨아먹고 가버려요. 곤충도 똑똑해요. 서로가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색깔이 약간 빨간색을 많이 띠는 꽃들 있죠. 빨간색을 많이 띠는 꽃들의 경우는 새가 있거나 아니면 나방, 특히 박각시 나방 또는 벌새, 얘네들이 이제 꽃가루를 날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동백은 우리나라의 동박새, 네, 동박새가 꽃가루를 날려주는 식물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보통 자가불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근친상간 막죠. 근친결혼 막죠. 식물도 똑같이 근친결혼 막습니다.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소나무의 암꽃은 저 위쪽에 달려요. 잣나무 보면 잣들 다 위에 높이 달려있죠. 근데 꽃가루 날리는 수꽃들은 아래쪽에 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나무가 있으면 바람은 위로 안 올라가요. 그죠? 옆으로 불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꽃가루가 자기한테는 안 가요. 옆으로 가서 다른 나무한테 가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용 개나리가 있어요. 개나리 같은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셔도 열매 보실 일 없어요. 보실 일이 거의 없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개나리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암술이 긴 놈이 하나가 있고요. 암술이 하나가 짧은 게 있어요. 이 암술이 짧은 놈은요, 대신 수술이 길어요. 얘는 거꾸로 암술이 긴 놈은 수술이 짧아요. 그러니까 암술대의 길이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조경을 할 때는 삽목을 해갖고 키웠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암술대가 긴 놈이면 전부 다 암술대 긴 놈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여기 있는 꽃가루가 요리 가고 여기 있는 꽃가루가 요리 가야지만 씨가 맺혀요, 얘들은요. 근데 자연상태, 우리가 자연상태가 아니지. 조경을 해놓은 곳은 한 가지 종류만 있기 때문에 절대 씨를 보실 수가 없어요. 혹시나 보셨으면 여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꽃이. 네. 그런 게 이제 자가불합성이고요. 씨를 퍼뜨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바람에 의해서 달리는 거 있고요. 이런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것들은 동물한테 먹혀서 퍼지는 애들이에요. 특히 이런 놈들. 네, 주목, 인삼,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겨우살이라는 식물이고요. 얘들의 경우는 먹혀서 가요. 특히 새나 얘들한테 먹혀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과육은 니네 먹어, 이건 먹어. 빨강부에 해당되는 건 너 먹어라 하고 먹혀요. 그럼 다 씨까지 먹히겠죠. 그죠? 그 씨가 소화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완전히 소화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소화액이 있죠. 위산과 같은. 새의 뱃속에도 그런 소화액이 있어요. 소화액에 의해서 안에 있는 씨들은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한 것들이 소화액에 의해서 녹아요. 그 일부는 소화가 돼버릴 거고 대다수는 그 새의 똥과 함께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둥부 양분도 있죠. 껍질도 깨졌죠. 그럼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씨나 인삼씨를 그냥 뿌리면 날까요? 안 난다고요. 반드시 껍질을 깨주는 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모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황산 같은 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재밌는 거 보면서 갈게요. 요거 보세요. 광안경. 빛이 충분히 받아야 식물들이 충분하게 자랄 수 있죠. 자, 얘들은 식물과 식물 사이를 충분히 떼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잘 자랐죠. 얘는요. 얘와 얘 사이에 꼈기 때문에 나 못 살겠어. 햇빛이라도 받아야 하고 위로 올라가 버리죠. 안 좋은 거죠. 무조건 안 좋다고 한번 보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똑똑해요. 이걸 활용합니다. 이걸 활용을 해요.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조경수를 기르는데 빨리 키워야지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키만 크면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밀식을 해버려요. 밀식을 하면 지들끼리 빨리빨리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옆으로는 못 크고 위로만 자라게 돼요. 어차피 시공할 때는 키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가에 있는 나무들 보면 이렇게 자라는 보면 쭉쭉 위로만 뻗은 애들이 많이 심겨져 있을 거예요. 한국인의 잔머리를 활용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 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하려면 어려워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보통 관엽식물들은 보통 농가에서 기르죠. 농가에서 기르다 보면 거기는 약간 햇빛이 좀 있는 데서 길러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햇빛이 거의 없어지죠. 그러니까 빛이 많다가 적은 데로 들어와 버리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잎이 막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렇게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적응을 시켜주면 돼요. 적응을. 너무 햇빛이 적은 곳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밝은 곳에 두셨다가 들어가면 앞으로 먹을 게 부족하겠구나 하고 얘가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게 2주 내지 3주가 소요가 돼요. 그 정도의 순화구 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 재밌는 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가을에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가을 되면 꽃 피는 애들 있죠? 이거 돼지감자인데요. 똑같은 식물이에요. 요거 있고 요게 있어요. 여긴 꽃이 폈죠? 여기는 꽃이 안 폈죠? 지금 이게 여기 거예요. 왜 여긴 꽃이 안 폈을까요? 제가 이미 여기 빨간 거까지 동그라미 쳐놨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가로등이 있네요. 식물이 가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추위가 와도 가을을 알 수 있겠지만 추위가 올 때쯤 되면 준비 안 한 상태면 이미 얼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구나를 미리 인식을 해요. 그런데 가로등을 켜놓게 되면 밤에도 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안 짧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물은 지금 비록 추워진다고 해도 아직 가을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안 펴버려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가을에 꽃피는 애들 국화 같은 애들. 여러분이 도로가에다가 혹시나 국화를 심었어요. 예쁜 꽃을. 내년에 가보세요. 안 핀 게 있을 거예요. 그 위를 잘 보면 가로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요. 네.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깨 농사, 들깨 농사 짓는데 주변에 가로등만 하면 농사 안 돼요. 똑같아요, 얘들도. 그런 거 보시고요. 제가 이건 쭉쭉쭉 빼고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맨 끝에만 바꿔주세요. 요거 있으시죠? 이게 막 잘라냈죠? 왜 잘라냈을까요? 집에서 식물 기를 때 꼭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막 밑에 다 훅 꺼내버렸어요. 식물들이 밀식이 돼 있으면요. 거기는 항상 습기가 있어요. 습기가 있게 되면 습기가 있는 곳엔 병이 와요. 반드시. 습기가 있는 곳엔 병이 와요. 그래서 환기를 반드시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뚫어버리면 여기 바람이 통하면서 환기가 돼요. 건강하게 자라요. 이게 더. 이 얘기는 집에서 베란다에 식물 기르실 때 꼭 해주셔야 되는 게 하루에 한두 번은 반드시 환기시켜 주셔야 돼요. 환기를 잘 하느냐 안 하냐가 베란다 식물을 잘 기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돼요.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뿌리 토양이 너무 할 게 많아요. 이게 1년 할 거예요. 1년이요.
1년 할 건데 다 무시하셔도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요거 보세요. 여기는 안 자랐고요. 여기는 잘 자랐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나무 심은 거예요. 10년 뒤에. 근데 여기는 잘 자랐고 여기는 안 자랐어요. 왜요? 위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햇빛 잘 들어오고요. 네. 자, 여기는 잔디밭 같이 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뿌리가 잘 뻗을 수 있죠. 여기는 뻗을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으로 덮여 있어서 숨도 못 쉬고 물도 못 마시게 생겼어요. 그죠? 해결해 줘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지나다니면 나무 심겨진 데 갔다 보시면은 시커먼 무슨 관이 하나 툭툭툭 올라와 있어요. 쟤들이 무슨 플라스틱을 왜 묻어놨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유공관이에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관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약도 줄 수도 있고 유공관이기 때문에 공기가 그걸 통과해서 뿌리 쪽으로 공급이 된다고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대부분은 위보다는요 땅속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식물을 기르실 때도요 괜찮은 것 같아 잘 자라던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겼다 그럼 뽑아보세요. 그럼 뿌리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거의 대부분 뿌리 쪽 문제예요. 하고요 요거 다 보시고 그 다음 요 부분 잔디 집에서 많이 기르시다가 보면 이렇게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요? 예. 이거 쉬워요. 잔디요. 밟아서 땅이 다 젖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잔디는요 굉장히 쉬워요. 기르는 게요. 땅에 구멍만 잘 뚫려 있으면요 물 잘 들어가고 산소 잘 들어가면 잘 살아요. 한국 잔디는 특히. 외국 잔디는 좀 어려워요. 한국 잔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좀 정말 쉬운데 기르기가. 한국 잔디 비료도 안 주죠. 하지만 비료 주면 잘 자라요. 한국 잔디요? 우리나라에 한국 잔디가 가장 많은데. 한지영 서양 잔디 가능하면 심지 마세요. 기르시기 힘들어요. 자, 이 경우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얘들은 땅이 다 젖어서 산소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멍 뚫어주면 되겠죠. 그죠? 가장 쉬운 방법은 판자에다 못을 박으세요. 그래서 신하고 딱 묶으세요. 걸어다니면서 박아버려요. 구멍 뚫어주면 산소 들어가면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농담인 것 같죠? 골프장에서 매년 하는 일이에요. 골프장의 경우는 드럼 같은데 그게 박혀있어요. 드럼 끌고 가버려요. 또는 막 가면서 구멍 뚫는 기계가 있어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그게 통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매년 여기다 모래밥을 주시면 돼요. 모래밥을 주시면 뿌리가 그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위층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또 뿌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에 공기가 잘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토양의 pH를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신경 쓰셔야 될 식물이 있어요. 정원 식물들 중에. 대부분의 식물들 우리나라 땅은 대부분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이라는 땅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식물들은 거기서 다 잘 자라요. 웬만한 식물은.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블루베리, 그죠? 치자, 수국, 그리고 철쭉 종류들. 얘들은 강산성 토양을 좋아해요. 강산성 토양을 좋아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수 혹시나 블루베리가 사시면 그 업자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산성 토양을 좋아하니까 거기에다가 피트모스라는 걸 넣어라 해갖고 피트모스를 같이 팔아요. 네. 피트모스. 시커멓게 생긴 이끼예요. 이끼. 안 썩은 이끼인데 그걸 토양에 넣게 되면 토양이 산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잘 자라요. 잘 자라요. 그런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피트모스 쓰지 마세요. 2, 3년 되면 효과 다 떨어져요. 그러면 새로 넣을 거예요? 그죠? 새로 넣으려면 도로 땅 파갖고 넣어야 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기관에 있어서 죄송하겠는데 기술센터에 가서 토양 분석 의뢰하세요. 예, 민원이니까 의뢰하시고요. 농민들은 공짜인데 농민 아니신 분은 돈 좀 내셔야 될 거예요. 1,000원 안 해요. 의뢰하셔서 이거 쓰려고 하는데 그걸 pH 맞춰야 되거든요. 황가루를 쓰면 돼요. 유황가루. 유황가루를 넣으시면은, 섞어 넣으시면은, 그게 서서히 토양을 pH를 낮춰줘요. 그걸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비료를 주시되, 비료도 산성 비료들이 있어요. 토양을 산성화 시키는 비료들이 있어요. 그걸 쓰시면 돼요. 피트모스 대신에요? 네.
피트모스 분명히 쓰라고 할 거예요. 묘 파시는 분들이. 네, 비쌉니다, 이것도. 묘하고 피트모스 파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양은 근데 여러분이 함부로 쓰시면 안 되니까 기술센터나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하시면 계산해 주실 거라고요. 제가 같은 그 공무원 조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일을 시키는 건데, 그죠? 그거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멀쩡한데 잎이 누렇게 뜨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관점이 생기거나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진단법은 딱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첫 번째 저걸 보세요. 잎이 위엔 잎에서 누렇게 뜨고 애들이 맛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랫잎에서 맛이 가고 있나 요것만 보시면 돼요. 네. 위엔 잎은 어린 잎들이 주로 위에 있죠. 그 아래쪽은 좀 나이가 든 성장한 잎들이 아래쪽에 있죠. 그죠? 자, 아래쪽에서 잎들이 좀 상태가 안 좋다.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웬만한 복합비료로 해결돼요. 아래쪽은. 왜냐면 아래쪽에서 양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양분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위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양분이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양분을 위쪽으로 빨리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애들한테 먼저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그 밑에 있는 어른들은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양분들은 N, P, K, Mg 라고 하는 질소, 인산, 카리, 마그네슘과 같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양분들이에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양분인데 특히 NPK는 우리가 비료의 3요소라고 해서 복합비료에 다 들어있어요. 복합비료에는. 그러니까 복합비료를 주시면 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양분 공급이 바로 돼요. 그런데 요 위에서 발생하는 애들이 있어요. 위에. 어린 잎에서 양분 결핍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잎이 누렇게 뜬다든가 잎이 꼬부라진다든가 요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들은 여기서 양분 결핍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어른들이 양분이 부족하면 빨리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얘가 줘도 빨리 못 가는 거예요.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양분이 결핍해서 어른 걸 안 주고 빨리 애들을 먼저 주고 싶은데 양분이 빨리 못 가니까 어른들은 견디고 있지만 애들은 견디지 못하고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무겁다는 얘기죠. 가는데 무거운 거예요. 그런 게 칼슘, 철 이런 애들이에요. 칼슘이나 철이나 아연이나 망간 이런 놈들이 좀 무거워요. 근데 걔들은 복합비료 속에 잘 안 들어있어요. 복합비료 속에. 물론 복합비료 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비료를 따로 쓰셔야 돼요. 비료를 따로 쓰셔야 돼요. 복비 말고 다른 비료가 있어요. 미량요소 비료라든가 그런 게 따로 비료 있어요. 칼슘 비료라든가 이런 걸 쓰시면 돼요. 단 그걸 토양에다 주면 도움이 바로 될까요? 안 돼요. 어차피 못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못 올라가기 때문에 걔들은 물에 녹여서 뿌려주셔야 돼요. 응급처치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요거 마지막이에요. 보세요. 집에서 혹시 토기분 키우시는 분? 토기에다가 화분 말고 그냥 플라스틱 말고 토기로 토분 쓰시는 분들 중에 이런 증상 나타나는 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죠? 이유는 단순해요. 수돗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돗물에 있는 염소라든가 그 소독물,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 것들 있죠? 걔들이 물과 함께 있다가 점점점 스며서 나오는 거예요. 물은 날아가 버리고. 염분 때문에 나타나는 게 염류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걸 완전히 녹여내거나 토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특히 토분에서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요. 또 보면 잎끝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애들 많이 있으시죠? 집에. 춘란도 그렇고 이런 잎들 보면 시커멓게 되는 건 전부 다 염분 때문에 그래요. 수돗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은 수돗물을 하루 정도 나눴다가 주시면 돼요. 네. 아니면 정수기물 주세요. 그런 염분이 없으니까 얘들은. 네.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이거 여기서만 나타나는 거 같죠? 재밌는 현상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조경이 돼 있어요. 여기에 큰 길이 있고요. 여기도 사이길 있어요. 이 길이에요. 사이길 있고요. 여기 하나 나무가 있고 여기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누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나무 밑을 가봤더니 역시나 다른 나무도 죽었고요. 좀 또 누렇게 되고 있죠.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여기를 밟아요. 그죠? 여기 딱딱해질 리는 없어요. 햇빛 아무 문제 없어요. 공기 아무 문제 없어요. 땅과 관련된 것만 생각해 보세요.
밟지도 않아요. 여기는 안 밟아요. 이 안에는요. 분명 길은 여기니까. 무슨 문제였을까요? 여기는 큰 길은 이쪽이에요. 여기는 새길이잖아요. 지금 여기 염화칼슘 뿌릴 일도 없어요. 다른 애들은 잘 자라잖아요. 근데 여기만 죽었잖아요. 이게 인간의 심리하고 모든 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대요.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자, 여기 큰 길이에요. 여기 나무가 있죠. 요 뒤에 나무, 요 공간은 사람한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시선에서 가려지죠? 지나가시던 분들 중에 취객이 있으세요? 취객이 됐든 어쨌든 지나가다 봤는데 큰 길에서 딱 가렸네? 어떻게 될까? 쉬하는데 그분만 해서 그랬겠어요? 사람의 심리는 비슷해요.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쉬는 비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쌓이고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이게 염분이 되는 거예요. 염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물에다가 지금 식물 담근 거 똑같아요. 수분을 쪽쪽쪽쪽 오히려 뺏겨버린다고. 말라 죽는 거예요. 실제 있던 거예요. 여기 가면 그 냄새도 났고. 그죠? 해결해줘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염분 녹여내버리면 되죠. 토양을 일단 싹 갈아엎고 물로 한번 싹 녹여낼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대로 놔두면 계속 생길 거예요. 막아요? 저 같으면 이 나무 없애버릴 거예요. 네. 일단은 이 나무를 없애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보이면은 함부로 거기다 놓지 못해요. 또 하나는 여기다가 가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사람 눈을 붙여놓으면 돼요. 사람 눈 모양이 딱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해서요. 안 해요. 그런 방법. 이게 때 염분 때문에 그래요. 염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염분은 앞으로 도심지에서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겨울에 눈이 오면서 제설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설제가 튀겨서 들어가다 보면 가로수 쪽에 많이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제가 계속 하면 좋겠지만 끝이에요. 너무 급하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